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 오늘은 중국 경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디플레이션 공포? 혹여나 잘못 쓴 거 아닐까? 인플레이션 아니야? 아닙니다. 디플레이션 공포. 또 청년 실업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런 중국 경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은 혼자 전혀 다른 모습, 다른 공포가 처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 중국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물가 상승률 지표 중에 저는 생산자 물가 지표를 좀 볼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5.4%.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 만큼 중국 경제 이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fears, 디플레이션 우려, 디플레이션 공포에 처해 있다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 청년들이 몇 개의 일자리를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이 줄을 서 있는 모습, 그 줄 끝이 거의 다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멀었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이 한 여학생의 모습 속에서 정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할 때쯤에 간혹 몇몇 분들은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중국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로 하여금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중국 경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이상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로서는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덩달아서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를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말이죠. 23년 4월부터 줄곧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교육 관계를 보여주는 무역 수지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의 어떤 어려운 국면에 놓여져 있다. 보신 것처럼 23년 1월부터 우리는 대중국 무역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적자 규모는 더더군다나 그 폭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규모는 마이너스 33.4%, 마이너스 30%로 계속 전년 동월보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22년 3월, 4월, 5월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는데 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거 기저효과를 감안해서라도 플러스로 바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또 한 번 30%씩이나 크게 급감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한국의 대중국 수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셧다운 그거 이해가 가요. 근데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대중국 어떤 수출이라든가 무역 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중국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중국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 경제에도 뭔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대상국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수출에 한때는 26.8%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갔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2.8% 그리고 23년 6월까지의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19.6%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중국 수출 규모가 줄어드니까 미국의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때 12%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16%, 17.9%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한국의 대중국, 대미 수출이 역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역전일보 직전에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좀처럼 뚜렷한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한국의 수출 구조라는 면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는구나. 그런 것을 포착해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명확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중국의 바로 청년 실업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굉장히 가혹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전체 실업률 보세요. 파랑색. 그렇게 높게 고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청년층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중국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20%를 상회한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중국의 청년 실업난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청년의 범위는 이 고용 노동 시장에서 청년을 규명할 때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청년들의 실업난이 상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업난이 심각할까? 실업난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라는 것을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고학력, 이 대학 졸업자 수는 22년, 23년에 급격히 늘고 있죠. 23년에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어도 22년에는 증가율이 대략 17%, 23년에는 증가율이 대략 10% 정도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 대학 졸업자 수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가 많은 만큼 그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시장에서 흡수할 만큼 그 노동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노동 공급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청년 실업이 말 그대로 역사상 최대치에 놓이겠다. 근데 23년뿐만 아니라 24년에도 대학 졸업자 수가 오히려 23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어디로 갈까 하는 궁금증, 그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얼마나 또 치솟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도 많이 들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제조업이 붕괴된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청년의 어떤 신규 일자리 공급이,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함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의 대졸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고학력자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학력 열풍, 교육 열풍이 불었던 이 중국 경제의 모습에서도 이 고학력자는 많아졌는데 그 고학력자를 품을 경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신산업이 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고학력자들이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절벽 상황, 졸업은 했는데 빚 부담, 그리고 사회 갈등,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안고 있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역시 고령화거든요. 이 고령화의 과정에서 대거 은퇴자들이 발생해요. 근데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층들은 그 고령자들, 소위 60세 은퇴자들이 빨리 은퇴해줘야 우리가 갈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까지 불거집니다.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회 갈등 문제까지 촉발할 지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 물가 상승세가 정말 22년 안에 정점을 찍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말이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 영국, 일본,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물가 상승률 한때는 뭐 정점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10%를 초과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고 우리나라도 6.3%를 기록했었죠. 그 이후에 나름 하향 안정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물가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에요. 코로나19 상황 때 중국은 오히려 더 높은 물가를 만났었고 그 이후에 반짝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래 봐야 정점이 2%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경제로서는 물가 잡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같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보십시오. 0%대잖아요. 마이너스도 기록하고요. 이것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근원 물가도 봐야 됩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상승률을 좀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이 근원 물가는 구조적으로 물가가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하는 지표이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그냥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22년, 23년, 뭐 21년 끝자락에 나름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걸 제외하고도 19년, 20년, 21년 연속으로 2%가 채 안 되는 근원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할 일부 직전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일본 그래프를 보실까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 한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처했었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 겪게 된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일본 경제는 이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다. 한번 가격이 떨어지니 물건 다 떨어지고 사고 싶어.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로 만들고 수요 감소는 또 다른 가격 하락으로 만들죠. 높았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상승할 거야라고 기대한다면 지금 구매가 이루어지겠죠.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높은 가격에서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런 가격의 흐름일 때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처하게 되거든요. 역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근원 물가 상승률 기조를 보면 일본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는 형국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고물가 기조를 만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중국만 나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그 고물가를 비껴나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져 있다. 디플레이션에 빠질 그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여러 중국의 자체적인 지표들만 또 헤아려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냥 2019년 5월 정도를 100 정도로 감안을 해 본다면 같은 5월끼리 비교했을 때 가격이 23년 들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가격 지표는 2019년 그 가격이나 2023년 지금의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세계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구나.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그림이 기억하십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특히 보시면 이미부터 마이너스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죠? 2013년에서 15, 16년까지도. 그리고 2019년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23년 들어서도 역시 또 한 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보면 중국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에 왜 놓였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지만 중국의 셧다운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는 바로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2020년 팬데믹 위기를 맞이하면서 통화량을 폭발적으로 늘렸죠.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많이 풀었죠. 그랬는데 중국은 그때 그렇게 크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때 정말 고물가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22년, 23년에 다다르면서 미국을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유로존이나 영국이나 그 밖의 나라들도 M2 증가율이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1, 22, 23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나홀로 특이하죠. 22년 이후에 오히려 M2 증가율이 늘어납니다. 통화정책 관점에서 중국은 고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다 보니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역시 고물가를 비껴나가게 만들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특이한 일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 금융부실 문제 23년 상반기부터 SVB 사태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고 이런 금융부실 문제 또 최근에도 부동산 PF발 문제라든가 여러 상업용 부동산발이라든가 여러 금융부실 문제가 쌓여 나가면서 예금 수신액이 줄었어요. 디파짓 규모가 줄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근데 중국만 디파짓이 쌓여요. 디파짓이 쌓이는 것을 좋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고조되고 위험감을 많이 갖고 불확실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신규 투자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고 저축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은 중장기적으로도 경기 둔화 조짐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 연구 기관이나 IMF나 또 IB뱅크나 여러 전망치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 경기가 그래도 23년 1분기, 2분기에는 어떤 그 팬데믹 이후 셧다운이 있었고 2차 셧다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나름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가 나름 부양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24년 1분기까지도 성장률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그리고 이것은 24년 1분기 분기별 성장률이잖아요. 분기별뿐만 아니라 24년, 25년 성장률도 그냥 6%대, 5%대, 4%대로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도 경기 둔화 조짐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중국의 어떤 기대는 어떤 수출 정책 혹은 공급망 관리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중국이 고성장 기조를 마감하고 중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GDP를 말씀드렸었다면 GDP의 어떤 구성 항목, 소비를 봐야죠. 소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리 변수 소매 판매를 보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나름 늘었어요. 23년에. 중국 경기가 리오프닝의 효과죠. 그런데 소매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투자 오히려 22년보다도 더 꺼지죠. 산업 생산은 22년이 여러분 셧다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3.6% 증가했는데 23년은 고작 4.7% 증가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거죠.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22년에도 어려웠었는데 23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3%니까 중국이 중장기적으로도 경기가 상당한 호황이나 회복 국면을 맞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현안이죠. 완다그룹, 이 채무 불이행 우려, 완다그룹의 이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인 거죠. 이렇게 완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우려가 또 점증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심층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채권 가격이 또 급락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채권을 발행해봐야 안 사주는 구조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 경제 거시적으로도 안 좋은데 몇몇 중대형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우려에 놓이고 실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불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히 경기 침체 하방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정말 중국 경제만 놓고도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하겠지만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까지 중국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미중 패권 전쟁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정말 신규 일자리를 공급할 능력이 없겠구나. 공장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으로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중 패권 전쟁, 최근의 경과만 잠깐 관찰을 해보면요. 22년 10월 들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23년 5월 들어서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 마이크론 구매를 안 하겠어. 6월 29일 들어서 미국이 그래? 우리 AI 반도체 수출도 통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보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불을 놓으면서 갈륨, 게르마늄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희소 자원 공급을 차단하겠어. 서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물론 이 패권 전쟁 그 자체만 보면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서로 좋은 것이 아니겠죠. 이런 패권 전쟁이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옐렌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뭔가 화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는 기대감을 많이 저버린 그런 그 장관급 미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 성과가 없었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어떨까요?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웨덴, 미국 할 것 없이 세계 주요 서방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호의적이거나 그리고 다소 비호의적이거나 우호적인 혹은 매우 우호적인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그 인식도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정적이다는 뜻이에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든 야든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했지만 바이든도 역시 강경했었고 그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지 강경한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당연히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반응하듯이 정치적으로는 뭔가 중국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대응할 수 있어, 내가 중국을 압도할 수 있어,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또 정치적으로 설파할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모습을 하반기 중에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이 멈춤 없이 오히려 더 격화될 수 있고, 하반기에는 군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너무나 큰 이 부정적인 하방 압력들만 잔뜩 존재하고, 나름 상반기에는 회복되는 듯 했다가 하반기는 더 어려워지는 중국 경제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한국 경제도 23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다소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미국과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한국 경제가 매우 뚜렷하게 회복되는 그 시점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상반기나 하반기나 둘 다 경기 침체, 안 좋은 경제 국면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